많은 분량을 자랑하는 애니메이션을 두 편 볼 시간에 다 본다. 이름하여 49 난짜게니. 오늘 다룰 작품은 유명 애니 제작사 본지의 스태프들이 아직 선라이즈에 소속되어 있을 때 제작한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으로 뛰어난 작화와 빈틈없이 빽빽하게 짜인 설정들이 특징이며 주인공 마리와 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모험 속에서 인간이 가진 내면의 힘과 운명론, 미래와 인과를 다룬 판타지 애니메이션 천공의 에스카플로네입니다. 본 영상은 천공의 에스카플로네 한국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교내에서 타로카드점을 잘 맞추기로 유명한 소녀 마리 에버하트. 고등학교 육상부였던 마리는 어느 날 100m 단거리 계측에서 선두로 트랙을 달리던 중 갑자기 독특한 차림을 한 소년의 환상을 보게 되며 의식의 이름과 동시에 거대한 기계병기들이 움직이는 세계와 날개를 가진 남자가 자신의 손을 잡는 꿈을 꾸게 되고, 그 후 의식을 되찾은 마리는 짝사랑 상대였던 육상부 선배 레이가 자신의 곁에 있는 것을 발견하며 그에게서 자신의 미숙한 단거리 스타트에 대해 용기를 갖고 마음껏 앞으로 뛰쳐나가라는 조언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 우연히 레이가 자신의 목걸이에 흥미를 가졌음을 알게 된 마리는 이 목걸이가 자신의 할머니 유품임을 이야기하며 이 목걸이의 줄을 양옆으로 흔들면 신기하게도 계속 균일하게 1초에 한 번씩 움직인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에 벽시계의 초침을 따라 직접 목걸이를 흔들어 보던 레이는 마리에게 자신이 곧 해외로 떠난다는 소식을 전하려 했으나 그 순간 마리의 절친이었던 리사가 보건실을 방문하면서 이야기는 흐지부지 마무리되고 맙니다. 선배님과 너의 운명을 점쳐본 적 있니? 없어. 만약 나쁘게 나와버리면 어떡해. 마리, 선배가 외국에 가버릴지도 모른대. 그러니까 선배한테 고백해, 마리. 안 그러면 후회할 거야. 말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거라고. 붕괴의 탑. 머나먼 이별을 뜻하는 카드야. 레이 선배가 외국으로 가버린다니. 이건 서펀트 에이스. 용기라고? 그리고 다음날 학교 운동장을 둘러보던 레이를 찾아간 마리는 그에게 자신의 목걸이를 내밀며 자신이 13초 안에 100m를 완주할 경우 자신의 고백을 받아줄 것을 부탁하고, 이에 그 부탁을 받아들인 레이는 목걸이가 흔들리는 횟수로 그녀의 100m 기록을 재던 중 갑자기 하늘에서 빛의 기둥이 나타나며 그들의 앞에 마리가 꿈속에서 보았던 소년이 등장합니다. 그 소년은 자신을 파넬리아의 반파넬이라 소개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곧 지룡이 등장할 테니 모두 이곳을 피하라고 이야기했으나 그는 이상한 외계어를 구사하고 있었기에 마리 외의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에 홀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마리는 곧장 사람들과 함께 용을 피해 달아나지만 그 순간 갑자기 반이 용에게 살해당하는 환상을 보게 되면서 도중에 다시 돌아가 그에게 위험을 알리게 됩니다. 그 덕분에 무사히 용을 쓰러뜨리게 된 반은 그 용의 심장인 드래그 에너지스트를 손에 넣는데, 너 괜찮니? 뭐야, 혹시 사례를 원하나? 그렇다면 내 성으로 와. 하지만 너무 우쭐해 하진 마. 네 도움으로 용을 해치운 건 아니라고. 뭐야, 잘난 체하긴. 난 뭐 돕고 싶어서 도운 줄 알아? 네가 죽는 줄 알고. 그런데 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좀 하면 어디가 덧나니? 에너지스트가... 선배님! 저건 지구. 어째서... 왜 지구가 보이는 거지? 머나먼 이별과 서펀트 에이스의 카드. 이들이 뜻하는 의미를 난 지금 깨달았다. 하늘에 달과 지구가 떠있는 신비한 세계, 가이아. 사실 마리가 점쳤을 당시에 나온 타로 카드들은 레이와의 이별과 마리의 고백할 용기를 뜻하는 것이 아닌 마리가 반과 함께 가이아로 떠나게 될 것임을 예측한 거였고, 그 가이아란 행성은 수인과 마족 같은 이종족의 생명체는 물론 에너지스트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계병기 가이메르프 등 뛰어난 과학기술과 마법이 존재하였으며, 그곳의 생명체들은 지구를 환상의 달이라 칭하였기에 그 행성에서 온 마리를 매우 놀라워하면서도 불길한 조짐으로 여깁니다. 그 후 반의 왕국인 파넬리아로 온 마리는 그를 반기는 백성들의 반응을 통해 반이 파넬리아의 왕자였음을 알게 되며 그가 용사냥을 했던 이유도 왕위 계승의 통과 의뢰였기 때문임을 깨닫게 되고,
이에 무사히 용태치식을 마친 반이 파넬리아의 왕으로 즉위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마리는 어젯밤에 불현듯 환상으로 보았던 파넬리아의 멸망하는 모습을 떠올리던 중 갑자기 스텔스 망토를 쓴 가이메레프들이 파넬리아를 습격해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하여 반과 함께 성당으로 도망친 마리는 그곳에 봉인되어 있던 이스파노족의 가이메레프 에스카플로네를 보게 되는데 저건 꿈에서 보았던 잠깐만! 대체 뭐 할 생각이야? 에스카플로네를 타고 싸우겠어. 왔구나. 왼쪽이야! 저건 꿈에서 본 거인이야. 바르가스! 제가 맡을 테니 마리님을 모시고 탈출하십시오. 왕자님! 위험해요! 바르가스님! 왕자님, 언젠가 파넬리아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파넬리아의 백성들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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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의 검술 스승이었던 바르가스의 죽음으로 큰 충격에 빠진 마리는 자신도 모르게 목걸이의 힘을 증폭시켜 에스카플로네를 아스트리아 왕국의 국경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그 과정에서 반과 떨어져 버린 마리는 목걸이의 다우징으로 방향을 찾아보던 중 갑자기 그 목걸이가 탐났던 어느 두더지 인간에게 기습을 당하고 맙니다. 그때 우연히 그 주변을 지나던 알렌 세자르의 도움으로 공경에서 벗어나게 된 마리는 레이와 꼭 닮은 그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지구에 다시 돌아왔다고 착각하며 극도의 긴장감에서 벗어난과 동시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 후 반과 마리를 아스트리아의 요새로 데려온 알렌은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려는 반에게 이미 파넬리아가 멸망한 상태임을 이야기해주며 그 적군들이 아직 노리고 있을지도 모르니 이 성체에서 나가지 말 것을 지시합니다. 디란도 파넬리아를 전부 다 태워버릴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 당신한테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파넬리아를 팔아넘긴 당신한테 말이야. 내 전투 방식에 대해서 분내기엔 당신한테 이러쿵저러쿵 소리를 들을 이유는 없어요. 분내기라니 그 말은 좀 심하군. 도름커크님! 볼케리아,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 자이바하 제국의 미래에 그려진 용의 그림자가. 용은 파넬리아에서 도망쳤다. 반드시 용을 붙잡아라. 나의 운명의 적장치로도 예측하지 못한 그 신비한 빛의 기둥. 우린 그 확실하지 않은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 전설의 아틀란티스의 힘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자이바하 제국의 황제 도른커크를 통해 에스카플로네가 숨은 장소를 알아낸 용격대 대장 디란두 알바타우는 곧장 부유 요새를 이끌고 아스트리아의 국경 지역을 찾아가 그 성체의 대장이었던 알렌이 에스카플로네의 행방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우연히 마리를 발견한 디란두는 그녀의 독특한 옷차림에 출신을 따져물었으나 알렌이 마리를 자신의 애인이라고 얼버무리면서 별 의심 없이 자신의 요새로 돌아갑니다. 그 후 여동생처럼 아끼던 수인 메르르를 만나게 된 반은 그녀의 설명을 통해 파넬리아가 완전히 멸망했다는 것을 실감하며 자신의 왕국을 불태워버린 자이바하에게 복수심을 품게 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리는 갑자기 아스트리아가 보이지 않는 거인에게 습격을 당하는 환상을 보게 되며 그 끔찍한 광경을 본 충격으로 정신을 잃게 됩니다. 엄마가 많이 걱정하고 계시겠지. 어머니라. 알렌의 어머니는 상당히 아름다운 분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정말 아름다우셨죠. 그리고 꽃을 좋아하는 상냥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동생이 갑자기 행방불명 돼버렸죠.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슬픔 때문에 시름시름 앓게 됐어요. 내 동생이 살아있다면 아마도 당신 또래쯤 됐을 겁니다. 이거 정말 이상하군요. 내가 가족 얘기를 다 하고. 레이 선배한테 고백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마리의 불길한 예언과 광기로 가득한 디란드의 눈빛이 마음에 걸렸던 알렌은 미리 요새 전체의 전투 준비를 서둘렀으나 결국엔 스텔스 망토로 모습을 감춘 가이메레프들을 당해내지 못하여 몰래 감춰두었던 부유선 크루제드로 후퇴해버리고, 그러나 그들이 도망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디란두는 가이메레프의 비행 능력으로 크루제드를 따라잡아 알렌의 가이메레프인 세라자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공격으로 인해 부유선이 추락할 위기에 놓이자 반은 자신이 미끼가 될 것을 결심하여 에스카플로네를 드래곤의 형태로 변형시킨 뒤 자이바의 가이메레프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하고, 그러다 결국 디란두에 의해 자이바의 요새로 끌려간 반은 그곳에서 자신의 형이자 파넬리아의 제1왕자였던 폴켄 파넬을 만나게 되는데, 오랜만이구나, 반. 난 믿고 있었어. 형은 왕위 계승의식에서 달아난 게 아니다. 용과 싸우다 죽었다. 그런데 형이 왜 여기 있는 거야? 어째서 파릴리아를 멸망시켜버린 거냐고? 뭐가 그렇게 우습지? 나와 함께 자이바의 황제 도른 커크님한테로 가자.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보는 거다. 용이 보호하는 나라에 사는 고귀한 자여. 누구냐? 내 이름은 도론 커크다. 아타란티스의 힘을 사용해서 운명을 조종하려고 하는 자지. 나와 함께 전쟁이 없는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자. 한편 마리의 목걸이 다우징으로 자이바의 부유옷의 위치를 알아낸 알렌은 곧장 그곳으로 크루제드를 착륙시킨 뒤 부하들과 함께 그 요새 안으로 쳐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사이 반이 디란두에게 죽임당하는 환상을 보게 된 마리는 그를 구하기 위해 멀리뛰기로 5m가량 떨어진 부유 요새로 뛰어들으며 반이 디란두의 기습 공격을 피하도록 알린 뒤 알렌의 일행들과 함께 그곳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스트리아의 국왕 아스톤을 만나러 간 알렌은 그에게 자이바가 국경 지역에 요새를 습격했음을 보고하며 동맹관계인 자이바의 책임을 묻고 그들의 침공에 미리 대비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아스톤은 먼저 와 있던 폴켄에게 파넬리아가 먼저 자이바를 공격했다는 등의 거짓말로 설득당한 상태였기에 오히려 요새와 반을 지키려 했던 알렌을 꾸짖으며 원만한 동맹관계를 위해 파넬리아의 왕과 에스카플로네를 자이바에게 넘기겠다는 것을 밝힙니다. 난 기다리는 게 딱 질색이란 말이야. 있는 곳을 알고 있다면 어서 가서 용을 잡아들이자고. 그럼 도룬코크님도 기뻐하실 거야. 실례합니다. 프레이드를 점령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파워스폿의 위치를 알아낸 모양이군. 우리 자이바 아군이 프레이드를 공격하기 위해선 이곳 아스트리아 항은 더할 나위 없이 아주 중요한 요지야. 난 녀석한테 진 빚을 갚고 싶은 것뿐이에요. 복수라면 녀석을 붙잡은 뒤에도 할 수 있어. 당신의 하나뿐인 동생을 내 앞에 내놓겠다고요? 난 내 조국을 멸망시킨 사나이야. 그날 밤 아스트리아의 궁전 옥상에서 반과 대련하던 알렌은 우연히 자신들의 연습 과정을 지켜보던 아스트리아의 셋째 공주 밀레나 에스턴을 발견하며 언제나처럼 그녀에게 열렬한 사랑 고백을 받게 되고, 이에 알렌은 밀레나가 점차 그녀의 언니이자 자신의 사별한 연인인 말레네 에스턴과 닮아간다는 것을 깨달으며 무심코 그녀와 입을 맞추었다가 그만 그 모습을 마리에게 들키고 맙니다. 사실 지금껏 알렌을 레이와 동일시해왔던 마리는 상냥한 알렌에게 깊은 호감을 느끼고 있었으나 이번 밀레나와의 입맞춤 장면을 통해 자신이 실현했음을 깨닫게 되고, 그 후 아스톤과 상인 메이덴의 거래로 인해 납치 사건에 휘말리게 된 마리는 반의 도움으로 무사히 메이덴의 부하들에게 벗어나게 되며 그와 함께 아스트리아를 떠나게 됩니다. 이제부턴 어떻게 할 거야? 검수를 더 연마할 거야. 모든 건 그 다음에 정하겠어. 넌 어떡할 거지? 글쎄... 난 자이바 녀석들에게 쫓기는 몸이긴 하지만 나랑 같이 갈래? 뭐? 내가 반드시 찾아내겠어. 널 너희 세상으로 돌려보낼 방법을 말이야. 약속해. 그리고 다음날 자이바의 전력을 줄이기 위해 그들의 에너지스트 채굴 현장을 찾아간 반은 그곳에 있는 에너지스트의 저장고를 부수려다가 그만 에스카플론의 에너지스트와 저장고가 반응하면서 큰 폭발이 일어나게 되고,
그 충격의 여파로 구석에 숨어있던 마리가 추락할 위기에 놓이자 반은 황급히 자신의 날개를 펼쳐 그녀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 순간 마리는 과거 자신이 꿈속에서 보았던 날개 달린 남자가 바로 반을 뜻한 것이었음을 깨달으며 그가 흔히 아틀란티스인의 후예라 불리는 용신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사실 반은 파넬리아의 국왕이었던 아버지 고우와 용신인의 핏줄인 어머니 바리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었으며 두 사람은 서로를 운명의 상대라고 여길 만큼 진정으로 사랑하였기에 그들의 가정 또한 매우 화목하였으나 남편인 고우가 숨을 거둔 뒤 슬픔에 잠긴 바리에는 용태치식에서 행방불명된 맏아들 폴켄을 찾아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그리하여 하루아침에 홀로 남겨진 반은 다른 종족이라는 이유로 아들이 차별당할 것을 걱정했던 어머니를 위해 함부로 날개를 드러내지 않았으며 용태치식에서 도망친 형에 대한 실망감으로 자신은 절대 적에게 등 돌리지 않을 것을 결심하고, 이에 그는 꾸준한 노력으로 폴켄 대신 파넬리아의 왕이 되었으나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몹시 두려워하였기에 그런 자신의 나약함을 숨기기 위해서 더욱 과격하게 싸움에 임하고 메르르 외의 사람들에게 정을 주지 않게 됩니다. 고마워. 뭐? 나한테 얘기해줘서. 반의 날개 나 아주 좋아해. 아주 아름다워. 그런 말을 하는 건 이 세상에서 너와 메르르뿐이야. 그 후 숲을 거닐던 반과 마리는 갑자기 스텔스 망토를 두른 자이바의 가이메레프들을 맞닥뜨리게 되며 곧장 마리의 목걸이 다우징으로 적의 위치를 알아내 그들의 공격을 피하기 시작하고, 이에 디란두는 마리가 자신들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크리마의 손톱으로 공격하였으나 그 순간 자이바 군을 뒤따라왔던 알렌이 마리의 앞을 막으면서 대신 그 공격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때 프레이드 공국의 무역선이 접근해 오면서 자이바군은 황급히 가이메레프들을 철수시키게 되고, 이에 황급히 다친 알렌을 무역선으로 데려온 그의 부하들은 치료할 의사가 없어 고민하던 중 알렌을 쫓아왔던 밀레나가 의술을 공부했었다는 사실에 곧장 그녀를 필두로 응급처치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무사히 목숨을 부지하게 된 알렌은 프레이드 공국의 왕자이자 말레네의 아들이었던 시드 자드 프레이드에게 자이바의 습격을 알리며 자신들이 붙잡아온 디란두의 부활을 심문해 볼 것을 제안하고, 이에 시드는 프레이드의 전통대로 최면 암시에 뛰어난 플렉투를 불러 자이바의 포로를 심문하였으나 폴켄이 미리 자신의 부하인 환마족 존기를 플렉투로 둔갑시키면서 오히려 알렌을 비롯한 반의 일행들이 모두 반역자로 몰리고 맙니다. 난 어머니가 해주시는 당신의 얘기를 듣고 오랫동안 당신을 존경해왔습니다. 어머니가 내게 거짓말을 하신 걸까? 시드 왕자님, 당신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믿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때론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왕자님은 진정한 용기의 뜻을 아십니까? 그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그 후 플렉투를 둔갑한 존귀에게 신문을 받던 마리는 최면에 걸린 상태임에도 목걸이의 힘에 의해 존귀의 진짜 정체를 알아보며 그의 과거와 곧 다가올 죽음까지 꿰뚫어 보았다가 그만 죽음의 공포로 인해 심장이 멈춰버리고, 그 소식을 들은 반은 알렌의 인질극으로 감옥을 빠져나간 뒤 곧장 마리에게 심폐소생술을 실행하여 그녀의 의식을 되살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알렌과 반의 일행들은 진짜 플렉투의 시체가 발견된 덕분에 반역죄의 누명을 벗게 되었으나 자이바가 프레이드 공국을 점령하기 위한 작전을 실행하면서 곧장 전투 준비에 나서기 시작하고, 그 후 프레이드 공국의 왕비였던 말레네의 방을 방문한 밀레나는 우연히 오르골 뒤쪽에 있던 언니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며 그 글들을 통해 프레이드의 왕자인 시드가 알렌과 말레네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말레네는 아스트리아의 기사였던 알렌을 매우 사랑하였으나 국가 간의 정략 결혼으로 인해 프레이드 공국의 국왕 마드다르 프레이드와 혼례를 올리게 되었고, 그러나 자신이 이미 알렌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음을 알게 된 말레네는 파혼당할 것을 각오하고 남편이 된 마하드에게 솔직히 털어놓지만 아내를 누구보다도 깊이 사랑하던 마하드는 오히려 말레네가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시드를 자신의 후계자로 정하며 그녀가 죽은 뒤에도 새 왕비를 들이지 않은 채 시드만을 자신의 친아들처럼 아끼고 보살펴줍니다.
그런 마하드의 사랑을 알고 있던 알렌은 시드를 후계자로 받아주는 것은 물론 자신에게도 극진히 대우하는 그의 모습에 많은 죄책감을 가져왔으며 지금껏 밀레나의 마음을 거절해온 것 또한 말레네와 시드를 향한 죄책감 때문이었는데 알렌, 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말레네 공주님에 관한 거라군요. 저와 말레네 공주님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녀가 블레이드 국왕과 결혼하기 전부터. 시드 왕자는 아마도 저와 듣고 싶지 않아요. 시들은 내 아들이다. 형부. 그 후 자이바의 용격대가 프레이드의 수도까지 습격해오자 마하드와 시드는 반의 일행들과 함께 부유선에 올라 프레이드의 병사들이 용격대를 상대할 동안 서쪽에 있는 포르투나 사원으로 도망치고 이에 시드와 반의 일행들을 사원의 지하로 데려온 마하드는 왕가 대대로 내려오는 검으로 지하의 봉인을 풀어 아틀란티스의 힘에 대한 비밀이 적힌 보물을 보여줍니다. 사실 아틀란티스인들은 사람의 바람을 힘으로 만드는 기계, 즉 위대한 힘으로 아틀란티스를 다스려왔으며 그 과정에서 전지전능한 힘을 가지게 된 그들은 자신들을 신이라 칭할 정도로 자만에 빠지게 되었고 그러다 결국 그 힘으로 인해 아틀란티스가 멸망해버리자 아틀란티스인은 다시는 위대한 힘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포르투나 사원의 아틀란티스의 고대 문서를 봉인하며 그 봉인의 열쇠인 검을 프레이드 왕가에 맡기게 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시드에게 봉인의 검을 보호하는 것이 프레이드 왕가의 사명임을 가르친 마하드는 곧장 포르투나 사원까지 쫓아온 자이바아 군을 상대하기 위해 출격하였으나 디란두의 공격으로 인해 가이메르프가 부서진 것은 물론 자신 또한 큰 부상을 입게 되고 이에 그는 세상이 아틀란티스의 힘을 부활시키고자 한다는 것을 깨달으며 결국 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는데 신은 아틀란티스의 힘이 부활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다면 주겠다. 그러나 아틀란티스의 힘은 사람들의 바람이 모인 힘. 비록 아틀란티스가 그 힘 때문에 멸망했을지언정 우리 가이아는 그들과 똑같은 운명을 겪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들의 운명은 우리들이 개척할 것이다. 가자. 난 미래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 시드를 부탁한다. 많이 힘들겠지만 그 애라면 극복할 것이다. 시드는 내 아들이니까 말이야. 나는 프레이드의 국왕인 마하드 다알 프레이드다. 공을 세우고 싶은 녀석이 있거든 주저 말고 나한테 덤벼라. 정말로 절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좀 더 당신 곁에 있고 싶었어요. 전 이제 누구보다도 당신을 사랑해요. 기다려 주십시오, 알렌님. 우리들의 싸움은 끝났습니다. 그 후 마하드를 뒤이어 프레이드 공국의 왕이 된 시드는 자이바아에게 아틀란티스의 힘이 적힌 고대 문서를 넘겨주며 그들로부터 더 이상 프레이드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약조를 받아내고 이에 아틀란티스의 힘이 깃든 파워스폿을 손에 넣게 된 도른커크는 자신의 운명 예측 장치와 위대한 힘이 봉인된 곳을 연결하여 운명 개변 장치를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에스카플로네 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반을 발견한 마리는 그가 자신의 힘을 빌리지 않기 위해 직접 다우징하는 법을 훈련하였다가 완전히 에스카플로네와 혼연일체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고 이에 에스카플로네를 수리할 방법을 찾아다니던 그들은 우연히 밀레나의 약혼자이자 아스트리아의 거상인 드라이덴 파사의 상선을 발견하여 그의 도움으로 이스파노족에게 거액의 수리비를 지불하고 반과 에스카플로네를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갑자기 디란두가 부하들이 이끌고 반에게 복수하러 찾아오면서 어쩔 수 없이 반은 몸이 회복되자마자 또다시 에스카플로네에 오르게 되고 그 전투 과정에서 반은 에스카플로네를 자신의 몸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수적인 열쇠에도 디란두 외의 모든 자이바아군을 쓰러뜨리지만 마지막으로 디란두를 공격하려던 순간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죽은 부하들의 영혼이 반의 앞을 가로막으며 갑자기 반은 전쟁이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을 살해했다는 죄책감과 공포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 후 반은 마리의 도움으로 정신적인 속박에서 벗어나 의식을 되찾게 된 반면 부하들이 모두 죽고 홀로 남겨진 디란두는 고독의 공포 속에서 몸부림치던 중 갑자기 어느 여자애의 기억을 떠올리게 되며 그 충격으로 그만 정신을 잃게 되고 그런 디란두를 치료하려던 자이바아의 과학자들은 오히려 그가 더욱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며 육체의 변형을 일으키자 과거 디란두를 보살폈던 수인 자주카에게 그를 맡겨버립니다.
한편 용신인의 고향인 환상의 계곡에 도착한 반의 일행들은 갑자기 아틀란티스의 고대 비석 속으로 사라진 반과 알렌의 행방을 찾던 중 그 비석의 내용을 통해 아틀란티스가 환상의 달에 존재하던 육지였음을 알게 되고, 이에 마리는 자신이 가진 목걸이 또한 아틀란티스인들이 만든 사람의 바람을 힘으로 바꾸는 물질이라는 것과 그런 오버 테크놀로지의 잘못된 사용으로 결국 아틀란티스가 멸망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마지막 바람과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행성 가이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후 알렌과 반을 비석 속에서 불러들이려던 마리는 갑자기 반의 어머니인 바리엘을 만나게 되는데, 당신은 마음의 힘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바람은 불안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 바람이 불안을 구체화시켜 현실로 불러들이고 있어요. 반과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건 바로 당신이에요. 예언에 의해서 증폭된 당신의 불안한 마음이 수없이 많은 미래 속에서 가장 슬픈 결과를 선택해버리고 만 거죠. 제 탓인가요? 나 때문에. 마리, 네가 좋아하는 사람을 믿어야 해. 할머니? 사실 마리가 목걸이의 힘으로 행했던 예언들은 모두 아틀란티스의 바람을 힘으로 만드는 능력에 의해 그녀의 불안한 마음이 불행한 미래를 불러들인 것이었으며, 그동안의 전쟁과 사람들의 죽음 또한 마리의 걱정과 공포로 인한 결과물이었고, 이에 엄청난 죄책감에 사로잡힌 마리는 자신의 할머니로부터 지금껏 목걸이의 힘으로 불행을 불러들였다면 반대로 행복한 미래를 불러들일 수도 있을 것임을 듣게 되며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믿으라는 조언을 받게 됩니다. 그 후 반이 바리에게 받은 에너지스트와 마리의 목걸이로 인해 자이바의 중심부로 이동하게 된 세 사람은 그곳에서 자이바의 황제인 도른커크를 만나게 되며 그의 원래 이름이 환상의 달에서 온 과학자 아이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에 마리는 도른커크의 존재가 가이아를 망쳤음을 주장하였으나 그 순간 가이아의 피폐했던 태초 모습을 보게 되면서 오히려 도른커크의 지식과 지혜가 당시 멸망으로 치닫던 자이바아를 강대국으로 성장시켰음을 알게 됩니다. 사실 도른커크는 처음엔 고통받는 자이바아의 백성들을 구제해준 훌륭한 지도자였으나 어느 날 우연히 아틀란티스의 전설을 알게 되면서 자신이 지구에서부터 해오던 운명의 연구를 아틀란티스의 힘이라면 실현 가능할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되고, 이에 그는 스스로 개척하는 운명, 즉 운명을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운명 개변 장치를 만들기로 결심하여 그 계획에서 방해되는 요소를 모두 제거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각 물체는 그 질량에 따라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지. 그것이 바로 인력이다. 사람과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서로를 죽이기도 한다. 그런데 그 질서의 근본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운명. 이 우주를 지탱하는 힘의 근원이다. 새로운 운명을 창조하기 위해선 희생은 불가피한 것이다. 조그만 불행은 커다란 행복을 위한 기반. 완전한 운명을 만들어내면 완전한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기계로 만들어낸 운명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니, 그건 있을 수 없다고요. 마리! 또 환상을 봤어요. 세상이 폭발했어요. 가이아의 미래를 본 게 아닐까? 만약 녀석들이 운명 개변 장치를 작동시키면 이 가이아는 아틀란티스와 똑같은 운명을 따르게 될지도 몰라. 그 후 다시 아스트리아로 돌아갈 방법을 궁리하던 마리는 반의 육체가 에스카플로네와 한 몸이나 다름없는 것을 이용해 분해당할 뻔한 에스카플로네를 불러내어 알렌과 함께 자이바의 중심부에서 빠져나오고, 그리고 얼마 후 아스트리아에서 밀레나와 드라이덴의 결혼식을 지켜보던 그들은 인위적으로 행운의 수치를 올린 폴켄의 쌍둥이 수인들에게 습격을 당하게 되며 그 강력한 행운의 여파로 인해 대응조차 제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량의 인공 혈액을 투석했던 쌍둥이 수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몸에 부작용을 겪게 되며 폴켄의 지시로 금방 철수해버리고, 이에 반은 그 두 사람의 행운이 통하지 않는 것을 틈타 폴켄의 부유 요새로 쳐들어가지만 폴켄을 지키고자 했던 쌍둥이 수인들이 행운의 힘으로 부유 요새 자체를 폭발시켜버리면서 황급히 그곳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어릴 때부터 거뒀던 소중한 부하들을 잃은 폴켄은 지금껏 용태치식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던 도른커크와 싸움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운명개변 장치의 완성에 힘써왔으나 이번 일을 계기로 생명을 도구처럼 여기는 도른커크에게 반감을 가지게 되고,
이에 자이바하를 떠나 아스트리아로 망명한 폴케는 곧장 반을 찾아가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과 잘못된 과오들을 고백한 뒤 주변 국가들에게 자이바하의 숨겨진 정보들을 제공하고 도른커크를 없애기 위해 온갖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자이바하 군과의 전투를 지켜보던 마리는 계속 억지로 보게 되는 죽음의 환상과 자신의 신비한 힘을 이용하려는 여러 국가들의 정치적 계산,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란 이유로 싸움에 집착하는 반의 모습에 몹시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 간절한 염원 끝에 다시 지구로 돌아가게 되고, 이에 가이아로 떠나기 전날로 돌아온 마리는 과거의 그날처럼 리사에게 레이의 유학 소식을 듣게 되지만 사실은 리사가 레이를 오래전부터 좋아했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녀가 절친인 자신을 위해 오랜 짝사랑을 포기하려 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 우연히 자신을 부르는 반의 깃털을 발견한 마리는 어느새 자신이 반을 좋아하고 있었음을 깨달으며 그를 다시 한번 만나게 해달라는 간절한 바람과 함께 레이와의 100m 계측을 시작하는데, 난 이제 너를 한편 홀로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알렌은 갑자기 자신의 집에 들어온 한 소녀를 만나게 되며 한눈에 그 인물이 과거 행방불명되었던 자신의 여동생 세레나임을 알아보고, 그러나 세레나가 지난 10년간의 기억을 모두 잃었음을 알게 된 알렌은 우선 자신이 전쟁터에 나가 있을 동안 그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 했으나 그 순간 세레나가 엄청난 비명과 함께 육체의 변형을 일으키며 디란두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 자주카와 함께 떠나는 디란두를 막지 못한 알렌은 폴켄으로부터 도른커크가 운명을 바꾸는 연구를 위해 납치한 어린아이들을 생체 실험했음을 알게 되며 세레나 또한 그 실험에 의해 남자로 변형되었음을 깨닫게 되고, 그러나 그런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했던 디란두는 도른커크의 명령에 따라 또다시 전쟁터에 참전하며 그곳에서 적군의 마법 폭탄으로 인해 흔적도 없이 소멸되는 자이바하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한편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직접 도른커크를 찾아간 폴케는 거대한 기계 속에 파묻혀 있던 그의 육체를 베는 것에 성공하였으나 운명개변 장치의 반작용으로 인해 깨진 칼날의 파편이 심장을 찔러 숨을 거두게 되고, 그 이후로도 계속 작동하던 운명개변 장치는 가이아에 사는 모든 인간들의 멸망을 예측하며 도른커크의 죽음으로 막을 내려야 했을 전쟁이 이번엔 혼란스러운 틈을 타 우위를 점하려는 나머지 연합국들의 전쟁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계속된 싸움 끝에 디란두와 맞붙게 된 반은 멸망한 파넬리아의 복수를 하기 위해 그를 죽이려 했으나 그 순간 디란두의 부하인 자주카가 반의 앞을 가로막는데, 어서 피하십시오! 이젠 세레나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 맘속 없던 세레나로 돌아갔어요! 자주카... 무수할 필요는 없어. 내 이름은 자주카야. 그 아이 데리고 가지마! 세레나! 날 혼자 있게 하지마. 그만둬 반! 어서 칼을 걷어! 디란두는 싸움에 미친 녀석이야! 디란도 하나를 없애버린다고 했어. 사람들의 증오심이 사라지는 건 아니란 말이야. 네가 뭘 한다고 나서는 거야? 내 나라가 멸망당한 슬픔을 네가 어떻게 하냐고! 디란도는 내 누이 동생이다. 알렌, 너 미쳤니? 내 동생의 죄는 나의 죄다. 자, 승부를 가르자! 반파렌! 어째서 반과 알렌이 싸우고 있는 거지? 저것이 저들의 바램니다. 세레나! 세레나! 마리의 저지로 알렌을 향한 공격을 멈춘 반은 이 모든 상황이 도른커크의 운명개변 장치 때문임을 알게 되며 곧장 그녀가 기다리고 있는 자이바하의 중심부로 향하기 시작하고, 이에 운명개변 장치 속에서 등장한 반을 바라보던 도른커크의 영혼은 인위적인 기계로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것과 서로를 향한 간절한 바람만이 운명을 거스를 수 있음을 깨달으며 자신의 연구에 대한 미련을 버린 채 완전히 소멸해버립니다. 그렇게 운명개변 장치가 파괴됨으로써 전쟁을 그만두게 된 가이아의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의 나라를 재건하며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게 되고,
그 후 파넬리아로 돌아간 반은 가족들의 묘 앞에 에스카플로네를 봉인하며 싸움이 없는 세상을 바랬던 폴켄의 소망대로 평화로운 파넬리아를 만들어낼 것을 결심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리는 자신도 그와 함께 파넬리아에 남고 싶다는 것을 밝히지만 반은 그것이 그녀의 진정한 바람이 아닐 것임을 이야기하는데, 우린 언제든지 다시 만날 수 있잖아.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있는 한. 이거 네가 갖고 있어, 반. 나 잊지 않을게. 절대로 널 잊지 않겠어. 나 절대로 잊지 않을게. 마리. 그렇게 다시 지구로 돌아오게 된 마리는 그날 이후 타로카드로 미래를 점치는 것을 그만두며 그런 예언에 의지하지 않은 채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나갈 것을 결심하고, 그 후 자신의 목걸이를 한 반을 보게 된 마리는 그에게 자신의 안부를 전해주며 천공의 에스카플로네는 끝을 맞이합니다. 천공의 에스카플로네는 26편의 화수로 제작된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며 이를 원작으로 그려진 8권의 코믹스판도 존재하지만 애니메이션의 스토리와 작화가 많이 달라 기존의 틀만 가져온 다른 작품이라 하여도 무방하고, 거기다 이 TV판 애니메이션 이후에 제작된 극장판 또한 본 작품의 가이아와 평행우주라는 설정으로 스토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각 매체마다 색다른 오리지널 전개를 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본 작품의 주요 스토리는 운명에 지배당하는 존재인 인간이 과연 운명을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가이며, 그 속에서 국가와 대의를 위해 존재하는 자이바와 군의 전체주의적인 모습과 인간의 내면에 깃든 욕망과 공포, 두려움으로 만들어낸 인과를 보여주고, 그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본 작품은 신뢰와 용기라는 것을 자주 언급하여 예언이나 점으로 자신의 운명을 미리 단정짓지 말라는 것과 정해져 있는 운명마저도 그 본인이 행복한 미래에 대한 믿음과 의지가 있다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주인공 일행인 마리와 반, 알렌이 모두 아틀란티스를 중심으로 독특한 인연을 맺고 있었다는 점이며, 특히 아틀란티스의 힘으로 만나게 된 알렌의 아버지와 마리의 할머니가 각각 자신들이 남긴 일기와 목걸이를 통해 자식과 자손에 대해서 다시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그러나 그런 인연의 이끌림 때문인지 작중 내내 마리에게만 호감을 보이는 반과 달리 마리와 알렌은 후반 24화까지 두 사람의 이성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며, 아무리 자이바의 심리 조작에 걸렸었다 해도 우유부단한 두 인물의 모습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고구마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답답한 로맨스 묘사와 자주 반복되는 주인공들의 위기를 제외하면 전체적인 스토리의 전개와 빈틈없는 설정 묘사가 매우 훌륭한 편이며, 후반에서 민폐 캐릭터로 전락해버리지만 반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거침없이 달려드는 마리의 모습은 육상선수라는 특징과 사춘기 소녀의 성격을 잘 살린 매력적인 캐릭터라 생각되고, 또한 도른커크의 생체 실험자였던 디란두는 그저 악역 포지션이 아닌 인간의 욕망에 의한 희생양으로 그려지면서 마지막에 세레나가 디란두로서의 기억과 알렌에 대한 추억을 모두 떠올리고 완전한 자신을 찾는 결말은 작품의 주제였던 인과와 과학적 산물로 만들어낸 정체성이 결코 온전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천공의 에스카플로네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